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은 네. 약간 이제 전쟁을 기준점으로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네. 하는데 뭐 전쟁이라는 게 뭔가 한 국가에서 마음대로 시작은 해도 또 끝내기도 또 어렵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들, 변화들도 또 수습하기가 참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전이 된다고 해도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전쟁이 이제 끝나기는 하겠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거 아직도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되게 지금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고 뭐 끝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전쟁이 2월 말에 났잖아요. 3월 뭐 첫째 주에 났나? 2월 말에 났는데 그러면 다시 다 제자리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이 제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안 갈 것 같은 거는 인플레이션이 안 갈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남고 인플레이션이 남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이자율이 저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미국 이자율이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온다. 그러면 미국 이자율이 생각보다 안 내려오면 달러와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 미국 이자율하고 달러와의 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이 네. 채권은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달러가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지난 50년 동안 거의 예외적으로 반대로 간 경우가 뭐 두세 번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두세 번도 불과 몇 주.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의 주식과 이자율, 이자율과 환율 뭐 이런 많은 그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관계가 정말로 잘 맞는 관계가 미국 이자율의 추이와 달러와의 관계거든요. 뭐 이유가 뭐든 간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이자율이 잘 못 내려오면 달러와도 그렇게 기존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대로 쉽게 약세가 될까? 그래서 기존에도 그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전이 돼가고 이런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전쟁 전후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국 금리 거기에 따른 달러와의 강세 이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유가나 이런 부분을 많이들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인플레이션 요인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상품 쪽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은 결국 서비스 물가가 3분의 2가 넘으니까 서비스로 전이 돼서 소위 말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까지 넘어가는 건지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유가가 잘 안 내려올 것 같잖아요. 유가가 잘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전쟁하면서 아무래도 뭐 정유 시설이든 뭐 원유를 뽑아내는 시설이든 뭔가 많이 다쳤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세 받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이란이 그거 받아서 뭐 재건하겠다고 하고 뭐 트럼프도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뭔가를 얹을 테니까 유가가 쉽게 안 내려올 것이고 뭐 WTI만 올라가면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따라서 다른 브렌트나 이런 것도 다 따라오를 것이고 관련된 거 다 따라오르고 그 부분이 하나 분명히 있고 특히 금년에 유가에 관련돼서는 연초에 올해는 유가가 초각 원유가 초각 공급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60달러 밑으로도 거래가 되고 또 선물 원유도 보면 계속 더 낮았어요. 뒤쪽이. 원래 이론가들이면 높아야 되는데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것이야. 그래서 상당히 낮았는데 이젠 모르죠. 지금 뭐 정확하게 누가 데이터를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초과 공급은 물 건너 갔을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유가가 오랜 기간 보면 60에서 80불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사실 올해 60불 아래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그것 때문에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가 오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없을 테니까 이자율 내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휘발유값 안 오르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 쪽에 오르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럼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공급망이 꼭 원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공급망들이 있잖아요. 무슨 네. 뭐 반도체도 있고 그것뿐 아니라 자동차 모든 게 글로벌리 사실 분업을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중국이랑 사이 나빠지면서 좀 흔들렸잖아요. 요번에 확실하게 한번 더 흔들려줄 것 같아요.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미국만 믿고 있어도 안 되는구나. 중국만 믿고 있어도 안 되겠네. 그러면 되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좀 버텨봐야 되겠네. 이제 뭐 달래면 다 주고 그럴 일이 아니네. 이렇게 굉장히 지역화, 국가별로 공급망 이슈가 그렇게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네. 좀 꼬여있던 것들이 좀 풀려가는 분위기고 작년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에 가장 큰 바탕 중에 하나는 그 꼬여있는 공급망이 풀려서 국제 분업이 다시 될 것이다 하는 게 깔려 있었는데 이번에 심리적으로 좀 흔들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정도 이후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결국 변화치잖아요.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네. 인플레이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무조건 올라갔죠. 두 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잖아요. 딱 한 달, 두 달 전에 비하면. 두 달 전에 비하면 기름값도 오르고 뭐 분위기 심상치 않고 하니까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겠네. 그런 기대만 있으면 실제 이자율은 잘 안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우려랑도 이제 연결지을 수 네.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유가에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자원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일례로 우리도 일본과의 어떤 그때 약간 갈등 이슈를 겪고 네. 더 약간 자립하거나 다른 통로를 찾았듯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뭐 자원이나 상품에 있어서 공급망에 좀 재구조와 재편이 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좀 내다봐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모든 국가들이 뭐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뭐 원유를 꼭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지 말고 벌써 사우디는 뭐 육로로 해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뭐 러시아산도 뭐 살 수 있고 브렌트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코스트라는 거죠. 다 돈이죠. 뭔가 바꾸면 예전에 왜 그 방법을 했겠어요. 그게 제일 쌌으니까 한 게 있는데 다변화한다는 게 말이 좋지. 그게 다 코스트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뭔가를 공급받는다. 가로치고 비싸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가격은 좀 오르더라도 뭔가 완전히 망하는 길은 가지 않겠다. 이런 식이고 최근에 조금만 길게 보셔도 국가별로 이렇게 막 사입만 나빠지면 툭하면 뭐 희토류를 안 주겠다, 갖고 있는 거 안 주겠다 아주 특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망 이슈가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비용이 코스트가 발생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걸 우리가 하나 가져가야 할 거고 네. 그럼 이제 재편을 되면서 이득을 보거나 뭔가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구간도 있을 텐데 그걸 하나의 또 투자의 기회로 찾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산업도 개편이 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거나 알 수도 없지만 사실 금융시장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자체로 벌써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뭐니 해도 금리인데 우선 미국 금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쫓아가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 10년짜리 실질 금리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라는 게 그 말 뜻에서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영향을 받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매번 얘기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그 하루짜리 은행 간에 거래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뭐 가서 돈을 하루짜리 금리를 빌리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기업들도 10년짜리 회사채를 미국은 주로 발행을 하고 또 개인들도 뭐 대출 받고 하는 게 대부분 10년짜리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더라도 실질금리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물론 기준금리가 낮으면 실질금리가 내려오겠죠. 단기간에 펀딩이 싸지면 장기도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불과 2달 전에만 해도 금년에 2번에서 3번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짜리 금리가 잘 안 내려왔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내려와도 뭐 스티프닝이 된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결국 그거를 보면은 결국 장기금리, 실질금리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야 인플레이션 될 것 같은데 내가 돈 빌려주는데 이자 좀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쟁 전에도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금리는 잘 안 내려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야 뭐니 뭐니 해도 10년짜리 국채금리인데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뭐 말이 좋아 그렇지 끝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내고 있지만 어쨌든 재정 적자가 엄청난데 거기에 전쟁 비용 그거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사일 하나가 뭐 거의 다 쓸 정도로 지금 썼대는데 그렇다면 전쟁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미국이 정부가 돈을 더 빌리겠지. 그게 뭐 대표적으로 지금 금리가 오르는 이유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요거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네. 이게 뭐 제가 이런 자료 같은 거 많이 잘 몰라서 잘 안 보는데 엄청 간단한 겁니다. 여기 요 선이 있잖아요. 요 남색, 네. 파란색이 EFFR 그러니까 페드 펀드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페드 펀드 레이트인데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쯤 있으니까 보시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3.75에서 3.5 레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한 3.6쯤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는 예측이 있잖아요. 이건 서베이 한 게 아니라 그 파생 상품 시장이 워낙 미국은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건 다 돈 내고 돈 먹게 한 겁니다. 네. 여기는 그냥 시장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그 예측한 걸 보면 요 밑에 초록색은 2월 27일자래요. 2월 27일에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그냥 기준치로 보면 3.6이 한 3.2쯤 되니까 2번쯤 내리겠지. 실제로 자세히 보면 2번보다 조금 더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요 빨간색이 3월 26일인데 이때 왜 콕 찍어서 만들었냐면 이때가 전쟁이 엄청 심하게 될 것 같을 때였어요. 이때는 보니까 이제 내리기는커녕 오른다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금 안정됐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죠. 금년 말까지도 내년 중반까지도. 그리고 사실 이 너무 뒤쪽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미국 기준금리도 전쟁을 한 6주 하는 동안 2번에서 3번 페드가 금리를 내릴 것이다 했던 그런 예측이 그야말로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에는 여기서 바로 인상 사이클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3.0이잖아요. 미국이 보통 중립금리 한 3%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2점 몇 받았죠 이번에 써놓은 거는 페드. 이거 뭐 3% 밑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쪽이라서 야 이게 갈 때까지 간 거라 이렇게 본 시각도 있었는데 이번 전쟁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50bp 이상 움직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요거 하나 더 보시면 저런 거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그 페드 워치 우리 많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가 도배를 했습니다. 27년 9월까지 거의. 이제는 이거 얼마 전에 여기 막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자체가 이제는 기준금리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미국 페드가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는 미국은 그냥 2가지만 딱 보는 거잖아요. 그냥 대놓고 인플레이션과 고용. 근데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나빠질 걸로 보이고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나쁠 걸로 보이고 고용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데이터 보면 은근히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일부 중에는
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경기 침체가 돼서 결국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게 될 거야. 그러면 미국 실질금리도 내려올 거야.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잘 않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 날이면 날마다 했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잘 안 왔고 페드가 잘 관리가 되고 또 AI 생산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안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유지가 되고 이 다음 사이클은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그 금리가 잘 내려오겠습니까? 장기 금리가. 그래서 장기 금리 요거 보시면 네. 장기 금리가 지금 4.3 정도에 있거든요. 이게 전쟁 전에 이게 3월 말일이잖아요. 3.9였어요. 이게 지금 4.5까지 갔다가 4.3이거든요. 네. 이게 잘 내려오겠냐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더 보시면요. 이게 유가거든요. 유가가 65불쯤 있었다가 이렇게 올랐다 지금 이쯤 있어요. 그러면 요거랑 잘 비교해 보시면 유가가 한 진짜 잘 내려가면 80 정도 간다고 봐지는데 80 정도까지 내려가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연초에 또 연초에 예상한 대로 미국 금리가 실질 금리가 4% 아래로 내려갈 거야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이 많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저는 뭐 지금 시장이 제일 중립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위로 아래로 반반이지만 구태여 저보고 예측을 해보라 그러면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자산 시장은 뭐 대표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모든 게 이제 기대 대비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가 다 네. 자산 시장 결과를 네. 만들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3.75%고 보여주신 것처럼 10년물이 4.35라는 얘기는 60bp쯤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면 사실 이미 금리 인상 한 번에서 한 번 반이 반영이 된 거다 시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고 이날 안 하더라도 괜찮고 그냥 워시가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로만 말해주더라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모든 게 기대 대비 아래쪽으로요. 아래든 위든 최소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정도의 이슈가 없이 뭐 주식이 오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혹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FMC도 그렇고 금통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누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마나 한 말만 근데 하고 워시는 다음 주에 이제 어쨌든 청문회를 하니까 새로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뭐 조금 금통위도 더 그렇고 파월은 어차피 네, 이제 금통위도 갈 그렇고. 사람이니까 네. 아무도 안 들을 거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못할 게 거의 확실하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얘기 못할 게 확실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봐야 되겠다 그러겠죠. 데이터 보고 하겠다. 데이터 보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으면 진짜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보이지도 않고 고용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진짜 좀 어렵고 인상을 안 한다고 확실한 신호만 줘도 어떨까요? 당장은 인상은 안 하는데 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 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클이 끝났다는 뜻이니까. 금리 사이클은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렸다 한번 내렸다 한번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는 거의 안 하잖아요. 쭉 그린스펀이 90년대 중반에 그랬는데 워시가 이제 그린스펀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이제 방향을 타고 가는 거니까 미국 기준금리 움직임은 글쎄요 뭐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워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독립적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동안 연준이 해온 거를 보면 그래도 상당히 독립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향에 있던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마음대로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전쟁 전과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미국 금리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한 게 중요한데 뭐 유럽은 이제 올리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럽은 뭐 안 올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거기는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났고 일본은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우리가 이머징 마켓 얘기 많이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이거든요.
중국은 좀 따로 노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 이머징 마켓은 다 따라가는 것이지 크게 그 전체를 글로벌 이코노미를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올릴 수밖에 없고 유럽은 뭐 내릴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미국도 기준금리도 못 건드리겠지만 설사 기준금리를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나는 올리지는 않고 낮은 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한번 내릴지도 몰라. 그리고 실제로 한번 내린다고 하면 시장의 반응이 저는 실질 금리가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75와 4.3은 60bp 정도니까 작은 거 아니냐 그러지만 평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10년짜리하고 오버나이트니까 하루짜리니까 지금 오히려 국내 금리가 기준금리가 2.5에 3년짜리 뭐 3.35, 10년짜리 3.65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좀 넓어요. 2.5와 그러니까 국내가 좀 그런 조금 생각이 들지 미국은 생각보다는 아직도 굉장히 플랫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최근 들어서 그 갭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채권을 보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왜냐면 오래 보셔서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텀 프리미엄이 컸었는데 리만을 거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약간 그런 정책으로 쓰다 보니까 텀 프리미엄이 딱 붙어가지고 보통 이제 25 정도만 보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60이면 요 35 정도가 인상이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긴 했거든요. 요즘에 바뀌어서 그거는 그렇게 안 보신다는 얘기죠. 예, 그게 그 물론 그 텀 프리미엄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미국 국채의 텀 프리미엄은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내가 1년으로 돈 빌려주면 2%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10년 빌려주려면 첫 번째 이 인간이 못 갚을지도 모르지. 그렇죠. 장기니까. 두 번째 내가 이거 빌려줬다가 중간에 나 돈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는 보면은 뭐 어쨌거나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돈은 갚을 것 같잖아요. 찍어서 갚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그 국채가 그 리포 시장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그냥 현금입니다. 국채가. 그러니까 그쪽도 적으니까 텀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느냐고 따지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텀 프리미엄에 관련돼서는 미국 기준금리 운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이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찍어야 돼요. 그런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만 국채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AI 업체들이 엄청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AI 업체는 무슨 어디 뭐 트리플 B가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가 채권을 발행하면 수요도 엄청날 거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주 오래전에 채권을 한번 발행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네. 그거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더 이자율이 낮기도 했었어요. 전혀 말은 안 되는 얘기고 이론적으로 틀린 얘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AI 업체들이 작은 기업들 말고 큰 기업들이 발행을 해야 되기 시작하면 그쪽에서도 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벌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수급의 영향을 받는데 텀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수급이거든요. 수급인데 단기는 정부가 잡고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너무 발행이 많은 거죠. 시장이 레버리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장기 쪽은 조금 이자율이 올라가는 쪽의 방향이지 그게 오히려 플랫해지는 방향은 당분간은 아니지 않느냐. 네. 장기적인 자금 수요가 별로 없을 때 그럴 때는 되게 줄어드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지금 돈을 다 빌려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도 빌려야죠. 기업도 빌려야죠. 유럽도 빌려야죠. 일본도 빌려야죠. 우리나라도 빌려야 돼요.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돈 다 빌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텀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서 채권이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연준에서- 중간에 먼저 말씀하시죠. 혹시 이제 보통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최후의 보통 수단이 나오는 게 아까 정확히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부채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은 지금까지 찍어서 다 해결을 그냥 했거든요. 네. 물론 캐비넛이라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냥 QE 할게.
그냥 이름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미국은 끝나니까 사실은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화량 많은데 네. 쉽게 잘 못할 것 같고 또 뭐 구체적으로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은 많이 있으나 모든 이런 그런 정책이라고 할까 방법들이 이미 다 목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단기채 엄청 많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 장기채에 비하면. 그렇죠. QE도 Q2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QT는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게 미국 이자율이 여기서부터 4.3 너무 높아. 이게 3.5, 뭐 3.0 쪽으로 내려갈 거야. 이런 분위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쟁이 아주 대못을 쳤다. 네. 내려가기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 보면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난리가 나면 그러면 달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와 달러의 관계도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달러 쪽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하고 연관돼서 좀 더 있어요. 걱정된다고 할까 그쪽으로 방향이 뭐니 해도 아까 얘기한 AI 투자에 관련된 건데 그 금액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뭐 올해만 700 빌리언인가 이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빌리는 주체를 보면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면 미국 기업이 돈을 빌리면 달러 바꿔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가 쉽게 못 내려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이자율이 오르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뭐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뭐 일본이고 우리고 유럽이고 목들을 비틀어 가지고 미국 투자하라고 전 난리를 쳐놨잖아요. 요즘 조용해졌지만 일본은 이미 시작했고 유럽도 곧 할 거고 우리도 무슨 뭐 네. 만들었잖아요. 네, 곧 할 것처럼 뭐 얘기를 하죠. 곧 해야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돈도 없는데 굉장히 푸시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유야 뭐 트럼프가 워낙 이상하니까 그리고 뭐 너네 전쟁 때 안 도와줬지 돈이라도 내 뭐 이런 소리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자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달러와 약세를 많이 점쳤거든요. 작년 올해.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 미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럼 미국이 5% 성장하면 여기는 10% 성장할 수 있으니까 투자처가 옮겨갈 것이다. 이런 이제 그야말로 시나리오인데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미국이 더 높아요. 웬만하면. 그러기도 하고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산업 구조가 AI에 너무 치중돼 있으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미국 이자율 고금리 지속, 달러와 강세 쪽으로 시장이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상희 위원의 질문 덕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좀 풍요로워졌지만 결론은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고금리도 불가피하고 미국은 당연하고 지금 추세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느껴지는데 뭐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국내 금리도 아마 인상 사이클로 들어갈 것 같다고 전망을 하실 것 같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국내 금리는 우선 인하 시기를 놓친 게 저는 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창용 총재님 여러 가지 딴소리 했지만 놓친 거 확실하고요. 내릴 때 못 내리고 지금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올려야 되는데 미국 금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도 기준 금리를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예측한 대로.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본하고 유럽이 먼저 올리면 그때 따라 올릴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도 물가죠. 물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부동산이 걱정이 돼서 사실은 실질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상금리 같은 거를 자꾸 낮추는 것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다만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아 이거 셀코리아로 보이니까 그 정도의 거기서 어느 정도 대응할 뿐이지 사실은 금리는 방향은 뭐 오르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금통위에서 이런저런 또 새 총재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금통위는 FOMC 눈치만 볼 것이다. FOMC가 올리면 무조건 따라 올리는데 그 기간이 길어질 때 올리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인하 얘기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뭐 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국내 금리도 글로벌 금리와 마찬가지로 뭐 아래쪽보다는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신현송 총재 후보가 됐을 때 다 매파라고 걱정을 해서 금리가 한번 뛰었다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의외로 또 이제 정부와 이런 상황을 조금 관리하면서 하겠다. 예를 들어 환율 너무 높지만 꼭 금리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까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대비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생각이 있으면 채권을 더 팔아야 되니까 환율에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을 안 주고 냅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너무 어려운 게요. 국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심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사실 뭐 이 이란 전쟁 이후에 국내 시장이 제일 많이 움직였잖아요. 뭐 많이 올랐다 내렸다를 떠나서 뭐 움직이는 폭이 뭐 주가 지수가 하루에 뭐 5% 이상 비트코인 움직이고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네. 이렇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커진 이유도 보면 우리가 취약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취약한 점이 있는 거고 정부의 걱정은 이 모든 것이 셀코리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가는 거를 걱정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는 같으나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그야말로 미국 금리의 그냥 함수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지금 너무나도 적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금리가 좀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중에 하나가 그 채권 네. WGBI. 그런데 그게 한 90조쯤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게 뭐 긴 기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쪽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이고 결국 국내 금리도 한국은행이 어떻게 운영하는 데에 달려 있고 사실은 한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한국은행이 워낙 독립적이지 못해가지고 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으니까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때도 사실 저는 좀 실망스럽게 봤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계속 하시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 신뢰가 그동안에도 별로 없는데 지금 신뢰가 한국은행 쪽에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시장도 그럴 뿐 아니라 외국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이 금통이나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 사실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믿음이거든요. 맞아요. 저기는 뭐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뭔가를 해서 우리가 낮춰서 뭔가 경기를 어떻게 하고 좋게 하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렇게까지 금리를 내려야 될 때도 부동산 덤탱이를 쓸까봐 그거를 한번 못했는데 이제 와서 과감하게 금리를 먼저 올리거나 내리는 일을 금통위에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기대 바뀌죠. 그게 바뀌니까 한국은행은 미국 눈치를 보다가 미국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고 다만 한 가지 정도 유럽이나 일본이 움직이면 뭐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쪽 금리 정책에 의해서 뭐 국채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이나 달러 이제 계속 보면서 주변에서 너무 높아서 안 사는데 그때가 낮은 거였네 이러면서 진작 살 걸 이런 친구들 지인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약간 이런 생각도 근데 글로벌 달러가 이제 잘 안 빠질 것 같잖아요. 네. 글로벌 달러가 잘 안 빠지면 달러원도 잘 안 빠집니다. 달러원도 안 빠지고
요즘 보면은 그냥 대강 눈높이로 하면 뭐 달러 인덱스들 이제 많이 보잖아요. 달러 인덱스 한 100 정도, 달러엔 한 160 정도. 예, 1,500원은 이제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 번 갔다 오면은 거기까지는 또 쉽게 가거든요. 그치. 1,530원 이상도 한 번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인데 국내 달러원이 약세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달러원이 사실은 금년에 매우 취약합니다. 매우 취약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저렇게 벌어대고 있는데 이게 수출이 안 나쁘거든요. 수출도 좋고 지금의 달러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보통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글로벌 달러도 사실 급격하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97, 98에서 잠잠히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야말로 1,400원, 1,380원을 갔어야 되는데 전혀 못 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장내 수급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게 얼마나 장내 수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번 달러를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해외에다 지금 공장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러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전쟁 얘기 때문에 쏙 들어갔지만 삼성전자가 원화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중은행이 그거를 예금을 안 받아줬어요. 그 예금 받으면 대출할 데가 없어가지고 가계부채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그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채권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소리도 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현재의 달러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도 달러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미래에 대한 수급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세 가지 다입니다. 하나는 개인들 지속적으로 살 것이다. 해외 투자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서학개미. 막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한국이 전 세계 최강이었는데도 많이 나갔거든요. 재작년보다 더 나갔거든요. 네. 올해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은 나가시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뭐 무조건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나가야 되고 또 마스가 쪽은 나가면 국익에 도움되는 거라고 하지만 돈이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정부도 미국한테 목 비틀려 가지고 뭐 200억 불이지만 그 200억 불이라도 매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모자랄 것이다. 네. 그 우려가 지금 가시고 있질 않죠. 그 우려를 가셔줘야 좀 안정이 될 텐데 네. 기업하고 정부 쪽은 좀 아니더라도 개인들도 미국에 대한 투자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이 국내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은 뭐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대더라도 일본이나 홍콩에 비해서 워낙 작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나갈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불편한 얘기지만 요번에 뭐 상법 개정돼서 배당도 좀 다 조정이 되고 다 좋게 됐지만 네. 사실은 상속세를 건드리지 못했고 배당도 상속세가 25%거든요. 주식에 관련돼서. 그럼 배당도 한 25%까지만 만들어 놔도 배당이나 상속이나 뭐 비슷하니까 그렇죠. 양도세나 네. 양도세가 25거든요. 맞아요. 상속세는 훨씬 높지만 네. 그러면 내가 뭐 한 10조짜리 회사의 오너라면 이게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면 25%를 내거든요. 현금으로 되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상속할 방법이 많아요. 주식을 상속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양도세를 25% 내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뭐 이민을 가서 아들을 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배당이 25면 야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 그렇죠. 배당하지. 이런데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 30이에요. 25와 30. 뭐 5% 갖고 그래 그러지만 5%면 뭐 생각이 좀 들죠.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무조건 25가 아니니까. 그것도 있고 네. 또 얼마 넘으면 30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도 다 30이에요. 네. 그 25는 뭐 몇백억 정도의 네. 수준이 아니니까 여기는 몇천억 몇 조의 수준이니까 그런 부자들이 해외로
진짜 꾸준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불편하지만 네. 그 수요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보는 거는 달러원이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야 달러원이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저렇게 버는데 왜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달러를 안 팔고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저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팔고 있는데도 지금 달러가 안 내려가? 보면 삼성전자가 파는 거를 개인들이 살아가지고 거주자 예금이 쫙 늘어나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달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글로벌 자산에 대한 개편, 그러니까 내 자산도 글로벌화로 해야 돼. 네. 내가 달러 자산을 못 가져도 달러 표시 자산이라도 가져야 되겠어. 내 자산도 꼭 한국에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맞는 것이야. 앞으로 소비 패턴이 글로벌화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 나도 예를 들어서 가계부 같은 거 쓰세요? 써야 하는데 잘 안 쓰게 됩니다. 뭐 최소한 내 재산이 네. 얼마 있나 쓸 거잖아요. 그쵸. 이게 단순하게 쓰든 아니면 회계학적으로 오른편 왼편 나눠 갖고 쓰든 이런 거를 쓰는데 대부분 원화로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산은 뭐 10억, 뭐는 얼마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점점 많은 사람이 그걸 달러로 써볼 거예요. 엑셀로 원화로 쓰고 야 달러 표시로도 한번 해봐. 네. 왜 그러냐면 소비 패턴이 워낙 글로벌화 될 거는 확실하잖아요. 또 AI 이런 열풍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달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장래에 달러 수요가 많을 거라는 이 기대, 우려라고 해야 될까? 기대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줘야 됩니다. 네. 그걸 주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가면 사요. 한국은행에 달러를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달러원 시장을 조금 가만히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툭 내려와요. 네. 한국은행 판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 되나 봐 하고 이 팔로우업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내려오면 에이 사지 뭐. 또 사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대를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개관천선에서 야 한국은 한국대로 살아. 대미 일은 투자 없을 네 것 마음대로 같은데. 하고 그다음에 그 각자 각 나라의 아, 그거 해.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 변해서 미국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 한국에 짓는 게 더 유리해. 네. 이런 식의 뭔가 변화가 있다든가 뭐 개인들도 야 미국에 투자 뭐하러 해? 한국이 더 좋은데 이런 변화가 있다든가 네. 그런 쪽에서 뭐가 됐던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이 장래 수급에 대한 우려, 결국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 느낌에는 한 1년 전부터 살살 생기기 시작하더니 한 1,350원 정도 있을 때 그때부터는 달러원 움직임이 너무 그래요. 눌러놓으면 올라오고 눌러놓으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달러원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못한다. 거기에다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글로벌 달러도 잘 안 내려오고 있으니 네. 달러원이 지금 과감하게 판다든가 아니면 내가 장래에 달러는 필요하지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어. 네. 이런 생각 들게 하면 끝나거든요. 지금 달러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야 내가 달러 지금 한 100불 있는데 앞으로 1000불 있어야 되니까 난 900불을 더 사야 되네. 100불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심리가 시장에 좀 깔려 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자산 개편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산을 조금 스스로 되돌아볼 때 자산 배분을 할 때 좀 나의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려면 이건 좀 안전자산으로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신 주제를 보고 심장이 살짝 덜컹했던 게 안전자산의 실종 가능성이 종전 이후 시장에 남을 변화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와 그럼 앞으로는 좀 이걸 좀 어떻게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나. 요번에 전쟁 났을 때 제일 신기했던 거는 보통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건 위험자산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이제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안 올라도 좋은데 뭔 일 생기면 좀 거꾸로 올라. 늘 구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개는
위험 자산에 반대니까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는 좀 가만히 있고 주식이 내릴 때는 오르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보면 채권은 완전 실망이죠. 채권은 국채는 완전히 거꾸로 갔고 그 다음에 믿었던 금도 완전히 거꾸로 갔고요. 유일하게 안전자산처럼 움직인 거는 달러예요. 요거 잠깐 요거 보시면 네. 이란 전쟁 유가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게 시장이 흔들린 정도라고 보면 채권 이자율이 거의 그림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거꾸로 갔을 거고 달러가 상당히 비슷하죠. 네. 달러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달러 외에 거의 안전자산은 없었고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이 거의 배신을 했고 그런데 금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진짜 어려운 게 네. 금과 주식이 요즘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뭐 6대4 포트폴리오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 오늘 얘기했던 그런 원자재라든가 이런 이슈로 볼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특히 국내 투자가로 보면 첫 번째는 뭐 이게 우리 달러원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글로벌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국내 주식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분명한 사실은 국내 주식은 전체가 반도체 몰빵이잖아요. 전체가 반도체 몰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크게 벌었지만 몰빵하는 건 항상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너무 반도체 몰빵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AI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 더 좋게 생각하거든요. AI가 저렇게 좋아지면 결국은 개인들의 삶은 나빠지지만 기계들이 승리를 하면 기계의 주인인 주식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다양하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식이 채권보다 아웃퍼폼할 거는 확실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몰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글로벌 자산을 가져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뭐 채권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원자재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한 10%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6대4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6, 주식 4라면 저 같으면 채권을 줄이고 여기다가 원자재를 좀 넣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는 논의가 요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가 더 난리를 치고 또 금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건 상당히 요즘 중국과의 무슨 그 외환 보이고 때문에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일 거고 결국은 달러에 대한 대체안이 별로 없다면 원자재를 사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을 생각해 보면 네. 중국은 위안화로 외환 보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달러는 사기 싫고 그러면 선택지는 상품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라고 내가 말을 해서 그렇지 중국의 인접국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국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요즘 시장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하루하루 맞추기가 너무 어렵지만 네. 길게 보면은 글로벌리 다양화하고 상품도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 갖고 오신 거 있는데 원자재 좋게 보시니까 네. 약간 좀 장기적으로 왜냐면 유가가 지금 비싸다고는 하는데 인플레이션 어저스트로 보면은 사실 유가가 엄청 낮거든요. 옛날 비교해 보면 그렇죠. 얼마 정도 유가가 갈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60에서 80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네. 60에서 80에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제가 60까지는 좀 못 내려가는 거 아닌가. 위쪽으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위쪽으로는 이 정도는 못 버티겠죠. 뭐 다른 경제가? 대체안도 네. 다른 그리고 대체안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잖아요. 유가는 뭐 다른 대체안들이 있고 지금 경제성이 안 되는 건데 100불 넘으면 세일 같은 것도 다 살아날 걸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60에서 80 레인지 예, 그 정도를- 약간 더 상단 쪽으로 예, 상단은 분명히 갔죠. 오케이. 그런데 60이 80만 가도 그게 꽤 움직인 겁니다. 그게 25%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25%가 가서 영향을 미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만 영향받은 게 아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었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나만 죽는 수도 있네. 그런 기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대를 지금
사람들한테 겁을 줬기 때문에 네. 쉽게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나와주셔서 사실은 전쟁 끝나고 그 다음을 그리는 게 다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좋은 어떤 기준점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유튜브 김준송TV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